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이주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3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마이뉴스의 김경련 기자고요. 호사카 이주 교수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요. 그 2022년 그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지고 네, 일본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올해 각오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시죠. 예, 올해는 더 이 TV가 많이 발전하도록 저도 많이 조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신 거 아닙니까? 평소 같지 아니, 않으시게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마음 속에는 아주 큰 예. 결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올해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지난 시간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일본하고 대만 관계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는 이제 일본 저격에 웬 그 대만 얘기냐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네네. 뜨거웠습니다. 조회수도 많았고요. 특히 또 댓글도 많았는데 아하,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대만을 여행해 보니까 정말 작은 일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젊은이들 결혼식을 하는데 기모노를 입고 하더라. 이런 어, 이가 있었고요. 또 대만은 전체가 친일인데 나라가 전체가 음, 친일인데 친일파가 따로 있을 수 없지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또 조선 총독부 자리에 오수 처리 시설을 짓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 사실 뭐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거기가 대한민국 한가운데인데 거기에 냄새가 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자, 좌우간 오늘은요. 그 일부에서 연말연시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 몇 가지 소식을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요. 2부에서는 일본에는 왜 청문회가 없나라는 주제로 집중 저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본에는 왜 청문회가 없나? 예,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시겠는데 사실 이 일본의 성리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수님한테 말씀을 들어봤더니 한일 양국이요. 과거에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오늘날 국회 청문회가 있고 없고를 좌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먼저 하시고요.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댓글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오마이 TV에도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단기 4354년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플레이님 윤석열 신년 기자회견 보고 와서 기분이 개 다운됨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아까 보니까 교수님도 이 신년 기자회견을 그 핸드폰으로 보고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오시더라고요. 예, 예, 중요하니까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음,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분은 아주 기분이 다운됐다고 합니다. 예. 광개토대왕님 예, 올리셨고요. YJ님께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경림 기자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늘 재밌어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TV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귀리 배성우 TV님 이분 1등 하셨는데 빨리 하라고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퇴근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미 댓글을 이렇게 다 달아주셨네요. 전미혜님 반갑습니다. 브라이트문님 두 번째라고 이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미경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마리타임 자코님께서 호사카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고 교진리님 이교진님이시겠죠.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강정숙님도 방금 안녕하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그리고 많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틈나는 대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15초 후에요. 1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일부입니다. 지난주 일본에서 일어난 그 소식 가운데요. 빼놓을 수 없는 간단간단한 뉴스 몇 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교수님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조금 그 번역하는 일이 예. 빨리빨리 좀 끝내야 돼 가지고요. 예. 거의 밤을 새워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좀 무리를 좀 약간 하셨군요. 과로였어요. 예. 네, 저는 혹시 교수님이 또 코로나라도 또 걸리신 줄 알고. 코로나는 예. 전혀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네, 교수님이 이제 외부에서 강의도 많고요. 방송 출연도 많고 그러니까 좀 걱정을 좀 했습니다. 무스타샵도 예. 다 저는 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이 탈이 나면 안 되니까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코로나 얘기를 한 것은요. 일본의 이 코로나 상황이 연말 연시를 이제 거치면서 상당히 좀 심각해졌습니다. 전혀 상황이 확 바뀌어 네, 버렸는데 맞아요. 예. 최근에는 그 사실 지난 연말에 너무 이게 그 일본의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너무 확 줄어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게 그러다가 그 연말이 거의 다 돼서 하루 50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8천만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네. 한국은 지금 3천 명 되니까 여기서도 한일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벌써 예측한 그 일본 의료진들이 좀 있어요. 예.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4월쯤에는 10만 명 넘을 것이다. 일본의 확진자가. 10만 명이요?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왜 그런 그 예측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예, 아무튼요. 그런데 지금 그 일본의 상황이 조금 다른 때하고는 좀 특이한 것은 이게 단순히 어떤 해외에서 유입됐다기보다는 그 일본 그 국내 여기저기에 이제 산재해 있는 미군 부대가 그 원인이라는 거 이게 좀 특이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일본 언론을 좀 보니까요. 지난달 초에 그 오키나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제일 그 아래쪽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가데나 공군 기지를 통해서 들어온 그 미 해병대 병사들이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네, 바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폭증의 발단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또 알아보니까 이게 미군이 백신 접종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방역이 좀 느슨해졌는데 그게 작년 9월부터라고 합니다. 이 본국에서 출국할 때도 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또 들어와서도 바로 받지 않고 한 5일 지나서 받는데 또그 설사 그 양성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기지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그냥 자유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기지 안에 또 일본인 그 근로자도 있을 테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지 바깥으로 이게 그 감염이 확산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오키나와가 좀 큰일 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 기지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기지와 기지 사이에도 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녔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 혼슈 본토에도 그 야마구치현 또 뭐 히로시마현 같이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는 다 지금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요. 이게 그런데 미군 기지라는 곳이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소파 협정 같은 것이 예. 일본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주둔군 지휘 협정이라고 네.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미군한테 가서 그냥 뭐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뿐이지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일본 네. 정부도 기시다 총리도 지금 뭐 냉가슴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일본이든 뭐 일본도 역시 그 미군 기지가 치해법권 지역인 것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뭐 옛날부터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네. 미군이 범죄를 일으켜도요. 일본에서는 결국은 미국으로 그냥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예, 옛날에는 체포도 못했는데 예. 요새는 일단
체포까지는 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 그러나 그거는 현식산 체포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미국으로 보내요. 그렇죠. 네, 네. 예.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예, 할 수가 있죠. 잡았다가 뭐 얼마 안 있어서 그냥 다 풀어주고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예전에 뭐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일어났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주한미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 오마이뉴스에서요, 이 코로나 뉴스를 담당하는 박정훈 기자라고 있는데 박정호 기자가 아닙니다. 예, 박정훈 기자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해서 방역 당국한테 좀 문의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그 주한미군도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을 한다고는 합니다. 네, 근데 네. 여기서 좀 그 문제가 아무래도 있는 게 그런데 PCR 검사는 있지요.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는 네, 거죠. 네, 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이제 군인들의 이 개인 정보니까 아무래도 좀 민감한 것은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지난주에요. 이 주한 미군에서 발생한 그 확진자 수가 무려 68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네.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군들은 제가 사실 카투사 출신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조금은 아는데 네, 네. 미군들이 외국 정부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저희 방역 당국이 이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일본보다는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일본이 현재까지는 거의 확진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요새 많아졌잖아요. 예, 그 16배가 됐대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일본은 줄어들기도 참 잘하고 네네. 늘어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네, 그거는 쉽게 말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본은 역학적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라는 거죠. 클러스터가 예. 발생한 데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그러한 이론이 좀 있어요. 음, 그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론이 아닌데, 예, 일단 클러스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확진자가 됐다. 예, 그러나 그 사람이 전파력이 약하면 클러스터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생기지 않는 데는 그냥 개인적인 확진자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일본은 처음부터 관리를 안 했어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개인적인 확진자로 끝나버릴지 그 사람이 또 퍼뜨려 가지고서 거기서 클러스터가 그 생성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은 클러스터가 생겨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클러스터가 예. 생기지 않다라는 것은 그 개인이 그 개인으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 그게 그 사람은 죽거나 혹은 그대로 자연 치유되거나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 않고 예. 모든 사람을 사실상 PCR 검사 해가지고 철저하게 감염을 확산을 막겠다 이거잖아요. 예. 이게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저는 일본만 예, 달라요. 그게 상식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네, 그러니까 예. 일본은 그 큰 문제점은 여기저기에 확진자가 사실 있는데 예.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러한 위험이 있고 또 아까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파력이 진짜 약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예. 수가 예, 없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러한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게 있기는 하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론을 일본은 처음부터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 춘순전도까지는요 그 클러스터 이론,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없으니까 예. 검사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 집단 감염 클러스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클러스터가 또 발견되고 거기에 또 들어가고 예. 그랬더니 갑자기 요로 6배가 된 거예요. 음. 예. 이곳은 그 일본의 그 방역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 그래서 예, 예. 10만 명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미군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그게 일본에 많이 그 확산된다라는 것을 예측한 말인데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시다 총리는 지금 그 쇄국을 사실 했어요. 쇄국이요. 쇄국이에요. 예. 지금 그 일본에 들어갈 수 있는 외국인은 거의 없거든요. 완전히 그 본세해 버렸어요. 공항을.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미군 기지에서 그러니까. 구멍이 뚫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미군으로 그렇게 본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키시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가 커진다라는 그러한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는 이런 클러스터 이론을 적용하면 절대 안 되고요. 개인을 철저하게 방역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것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발 코로나 확산은 아마 일본은 막기가 어렵고 한국은 그것은 철저하게 아마 막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아유 뭐 이웃 나라에서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박수칠 일은 아닌데. 네. 예.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그러한 반침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고 또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되는 그 현상에 대한 답입니다. 예. 네, 최근에 어쨌든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다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 연극 배우가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 줌으로 일본의 어떤 유명한 그 극단의 오디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입국길이 막혀가지고 그렇죠. 그 합격이 거의 취소가 될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또 일본의 대학가가 난리가 네. 났어요. 음. 그 외국 학생들이 예, 이제 일본으로 못 가게 됐죠. 예, 그런데 그 일본 학생들은 또 외국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렇겠죠. 예, 그 경우는 그게 교환 학생의 경우는 예, 이게 산대주의니까 일본 학생들이 오는 것을 또 다른 외국에서는 막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미국 학생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일본이 예, 왜 미국의 하버드대라든가 이게 교환 학생의 경우는 예. 그 교환이라는 것은 5명 가면 5명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일본 학생만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완전히 일본 학생도 받지 않고 예. 이러한 굉장한 문제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 특히 아시아계의 많은 학생들은 한국으로 많이 온대요. 일본 못 가니까. 또 예.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군요. 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일본 대학에서는 한국의 유학생 많이 베낀다. 이러한 현재 비상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뭐 여기저기 다 난리군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올해는 좀 제발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우리 주한미군에 대한 방역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구치 유키오라고요. 저희가 이분의 글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히토스바시 대학의 명예 교수이시죠. 그렇죠. 예, 노 교수님이신데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저명한 학자로 일본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애청자분들께서는 내용을 기억하시겠지만 이분이 작년 말에요.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20년 후에는 한국의 전체 경제 규모도 일본을 넘어서서 G7에서 일본을 대체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분인데요. 허사카 교수님의 대학교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예. 학부는 다른 예. 것 같은데. 예, 물론 그렇죠. 예, 그래도 예. 뭐 학교는 같으니까 예.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분의 그런데 어제 아침에요. 그분이 이제 한국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또 네. 우리가 생각해볼 화두를 많이 던지셨는데 이번에도 이분이 일단은 한국의 성장 속도를 보건대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국력이 커지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맡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G7에서 정말 일본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오더라도 일본은 서운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뭐 일본 대신 하기 전에요. 예. 지금 그 이탈리아가 G7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나 이탈리아보다는 그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지표가 한국이 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탈리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은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탈리아를 그대로 G7에 남긴다면 한국이 G8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은 그 미국이나 그런 G7의 주도 국가들의 사실상 고민거리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일본 대신이라기보다 먼저 이탈리아 분들이 좀 긴장하고 있어요. 사실. 예. 네. 예, 이분한테요. 그 일본이 부진하고 한국이 약진하는 그 원인이 무엇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그러니까 그 노구치 교수님이 중국의 공업화에 대한 양국의 대처 방식의 차이가 오늘날의 차이를 이렇게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뭐냐면 지난 90년대에요. 그 중국이 막 공업화에 성공하고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의 이 저렴한 상품들이 세계로 막 이렇게 진출이 됐는데 그때 일본이 어떤 정책을 취했었냐면 엔화를 평가절하해가지고 가격 경쟁 그러니까 중국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데 이익이 늘어나서 좋은데 근데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에 비해서 한국은 이렇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그래서 그것이 양국의 차이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 뭐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래서 일본은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물가는 옛날 그리고 지금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학생 시절 하고 그 현재 일본의 물가가 예.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게 벌써 30년, 40년.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데 그 실제로 그 어떤 것을 만들 때 원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원자재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수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제품의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것을 일본은 그런데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 어딘가에서 손해 보는 사람이 예.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네. 인건비였어요.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일본인들의 예. 월급이 예. 계속 올라가지 않거나 떨어진 거예요. 그 다른 나라들은 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의 그러한 그 1인당 그 금매력 수준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이 그 한국 일본을 치유한다라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이 생활 수준이 점점 피폐해지는 예. 그런 원인이군요. 그렇게 하면 그 일단 가격 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사기는 좀 편하잖아요. 예. 그래도 그 월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뭘 하냐고 하면 저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안 사게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돼가지고 일본 경제가 지금 회복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고 또 하나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서 줄인 것은 그 아까도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투자를 안 한다 이거예요. 투자를 안 한다. 예. 예, 돈을 안 쓴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그 획기적인 기술 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투자 전략을 굉장히 줄였어요. 그래서 발전하지 않게 된 거죠. 지금은 삼성이나 LG, SK처럼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일본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러한 굉장한 악순환 현재 다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노구치 교수가 하는 이야기에 제가 하나 더 플러스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 추락의 속도는 가속화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또 아베노믹스가 이것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로 일본이 손자하고 있다라고 통계 수치까지 왜곡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아베가 일본의 극우가 일본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가지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요, 노구치 교수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은요, 저희가 왜 그 일본이 고령화되고 있다, 노쇠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댓글에도 이제 그런 게 꼭 붙는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뭐 일본만 그러냐,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남 걱정할 때냐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붙는데요. 그게 사실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도 일단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예. 일본은 거의 30%가 65세 이상입니다. 아, 현재 인구에서요. 예, 현재 인구의 그 한국은 아직 15% 정도이기 때문에 격차는 2배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나 한국은 가속도가 붙고 예, 있어가지고 고령화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예. 낳지 않다라는 이러한 예. 부분이죠. 출생률이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더 훨씬 낮습니다.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고 네. 그래서 세계에서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마지막에 그 역전이 있는 거죠. 그거는 북한이 있다라는 북한이 부분이죠. 있다. 예, 지난번에도 바로. 한번 말씀하셨죠. 네네네. 예. 이곳은 다 세계 학자들이 말합니다. 북한은 아직은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출산시키는 나라입니다. 아, 북한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나요, 지금? 그 통계는 아직 그렇게는 모르겠네.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그렇게 소자파라고 하잖아요. 일본 말로. 예, 일본 말로. 그 출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은 역전의 시나리오가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되지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노구치 교수는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두 고령화 때문에 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대비책을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에서 노동력을 들여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나라가 이제 이건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미국인데, 네네. 예, 미국은 뭐 원래가 이민의 국가니까 그렇게 그렇죠. 됐고, 미국은 지금 현재 그렇게 고령화가 진행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나라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그렇게 근데 지금까지 외국 노동력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앞으로의 두 나라의 과제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제 최후에 북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게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은 좋겠지만 그렇죠. 그게 언제 풀릴지도 잘 모르겠고, 네네. 설사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부터 좀 미리 좀 문호를 넓혀서 연착륙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990년대 초에 네. 일본에서는 단일 민족 정책을 사실
포기를 했습니다. 야, 예. 일본도 단일 민족이라고 이렇게 예, 즉 주장을 이야기를 했군요. 했죠. 근데 나카소네라는 전 총리가 미국에 가서 일본은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다민족이니까 의사하진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실언을 해버렸어요. 나카소네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군요. 예, 예. 그게 그 미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했던 아, 연설이었어요. 일본에서요? 그게 예, 예. 미국적으로 미국 기자가 있어가지고 그 전해줘가지고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나카소네에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민족이라는 우리 예.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일본은 다민족 국가다라고 선언한 게 1991년입니다. 네,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을 많이 수용했어요, 사실. 네, 그러나 극우 정권이 돼가지고 다시 단일 민족 소리 소소히 고개를 들고 있고요. 예. 특히 그 한국 사람에 대한 일본 내에 있는 그 한국인에 대한 상당한 그 혐오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예. 한국에도 뭐 그런 혐오이라든가 혐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민족 국가에 대한 약간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오히려 완전히 다른 민족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면 예. 이게 민족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그 하나의 과제입니다. 네, 그러나 한국도 단일 민족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다민족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 예. 네, 일단 그러나 이 부분은 진짜 과제이고 한국 문화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러나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어떤 교과서에서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때는 뿌듯한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언제까지나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뭐 자부심 느끼면서 이렇게 바라볼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 좀 허황된 주장을 실제로 단일 민족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좀 세계 시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족이 많이 들어와도 한국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한국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같이.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것은 극적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라는 것을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구치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류를 많이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다음 소식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그 일본의 이 서쪽에요. 그 혼슈가 가장 큰 섬이지 않습니까? 그 혼슈의 서쪽에 니가타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바다에 우리의 그러니까 동해 쪽이 되죠. 거기에 그렇죠. 사도시마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는데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섬 인구로서는 그렇게 작지 않은 그런 섬인 것 같습니다. 이 섬이 그 일본이 이 섬을 이 섬의 한 광산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섬에는 유명한 금광이 있다고 합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역사를 일본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기시감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미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도 있죠. 군함도라고. 예. 이 섬은 나가사키 현에 있는 섬인데요. 일본이 이 섬에 있는 탄광을 개발해서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세계문화유산에 똑같이 등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 섬에서 일어났던 이 조선인들의 강제 노동 역사를 이제 은폐하려고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등재 당시에 그래서 일본이 유네스코에다가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기념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약속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억나는 게 지난 도쿄올림픽 직전에 도쿄에다가 이제 관련 기념관을 지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한다고 했던 강제 노동과 관련된 기록은 쏙 빼버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주민들의 증언만 이렇게 따로 전시를 해놨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과연 뭐 우리한테 항상 위안부나 강제 연행 판결 이런 걸 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일본이 이런 걸 볼 때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속을 이거 시정하라고 유네스코가 또 지적도 했었잖아요. 예, 올해 예. 지난해죠. 예. 벌써 2022년 8월에 예.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중국에서 열렸거든요. 예. 그때 위장극이 된 뭐 중국이 지금 위장극이에요. 매년 바뀌는데 정확하게 일본에게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공고를 날렸고요. 이게 지키지 않는 경우는 매년 경고가 나갑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것이거든요. 일본으로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도 관산이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사실 일본의 위원회도 이거 최종적으로 엔트리를 결정한 게 아직 아닙니다. 2월 1일이 신청하는 마지막 기한인데요. 예. 그때까지 결정하겠다. 사실 12월에 보통 완전히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는데 이번에 약간 예외가 됐어요. 그것은 한국이나 중국 쪽에 굉장한 반발을 좀 예상하고 그리고 그남도에 나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식하듯이 일본 내 위원회는 완전한 신청 엔트리 결정은 조금 미뤘거든요, 사실. 눈치를 보고 있군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2월 1일에 마지막 등록 마감 일에 예. 일본이 등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거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예. 그러네요. 그쪽으로 신경이 좀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후보들이 한마디 하면 더 이게 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빨리 예. 뭐 이재명 후보이면 잘 할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럴까요?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을 너무나 간조하면 이러한 역사 왜곡이나 아주 부당한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을 못하게 되는 좀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잘 해야죠. 예. 우호적으로 일본하고는 가지만 그러나 일본의 아주 부당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꾸 좀 시끄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사도광산에는요 일제 때 조선인 2,000명 정도가 징용으로 끌려갔었다고 하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일제 때 역사는 쏙 빼놓고 제외를 그러니까. 해버리고
메이지 유신 이전 역사만 가지고 등재를 신청했다고 그거는 합니다. 있을 수가 그럼 없고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없어졌나요? 아니 그 사도 관산에 지금 남아 있는 시설 자체가요. 예. 메이지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 뭐 그런 게 많겠죠. 예. 예. 그 에도 시대 거만 등재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에도 시대에 있었던 사도 관산의 여러 가지 시설은 현재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 어불선성 예. 선설 그게 일본의 입장이고요. 사람들 아주 꼼수의 달인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게 한국 대선 얘기인데요. 네. 예. 한국 대선이 이제 꼭 2달 남았습니다. 오늘 아까 그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사회자가 57일 남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판세가 지금 좀 요동을 치고 있죠. 줄곧 1위였던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그 받아서 안철수 후보가 다크호스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와중에 몸이 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이게 바로 일본의 우익들입니다. 예, 이게 아마 일본 우익들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다시 박근혜 시절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난데없이 지금 안철수라는 변수가 떠오르는 겁니다. 예, 일본 우익들이 이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을 드러내는 글이 있어서 이런 글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어제 갑자기 하나가 딱 떠서 한번 네네. 가져와 봤습니다. 글 쓴 사람은요. 변진일 씨라고요. 교포 이 제일교포 언론인인데 아마 일본으로 귀화를 했거나 예, 원래 일본으로 국적이 일본이거나 그랬을 귀화하고 것 같습니다. 저는 3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대학교를 졸업하여서 음. 처음부터 그 일본인으로 발동했죠. 예. 그러나 이름으로 제일교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현재는 일본 사람이 된 원래 그 혈통 한국계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한국에 어떤 일만 있다 하면 그 일본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혐한 발언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제 야후재팬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데 여기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이제 제목을 보면은 한국 대선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안철수 후보의 대일관 친일 반일 이렇게 물음표를 쳐가면서 이렇게 네. 했는데 저는 이 제목에서부터 일단 일본 극우의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만 나오면은 전부 다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걸로 갈라치기 하는 걸로 이렇게 막 따지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극우들도 이 빨갱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듯이 이 사람도 이렇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진부하고 너무 막 유치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네. 그 사실 그 진일이냐 반일이냐라는 그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면 예. 현재 일본 사람들이 그 있는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역시 같아요. 조회수 때문에 그럴까요? 네, 조회수 때문에 아직은 그 일본의 한국 대선에 대한 그 관심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이 변진일 씨가 완전히 극우는 아니고요. 예. 원래는 그 북한 전세를 즉 상당히 객관적으로 레포트를 한 사람이었어요. 예. 요새도 한일 관계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 사람의 기사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전세를 상당히 그 정확하게 그런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그런 면도 있군요. 예, 이번에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글은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글이었다. 그래서 글을 라고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분이 이번에 쓰신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예, 한번 제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변진일 씨는요 안철수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과 뿌리가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은 민주당 출신이다. 네. 예,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급진 좌파라면 안철수 후보는 본질적으로 온건 좌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좌니까 안 후보는 선거 전략상 중도를 택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또 무엇보다도 안 후보의 최대 지지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이다. 호남이기 때문에 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철수에 대한 뉴스는 지난 대선 이후는 일본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주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인들도 안철수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조금 반짝했다가 예. 뭐 전혀 얘기 안 나오다가 이번에 다시 나오니까 5년 만에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예, 안철수 5년 씨가. 전에 기사를 보고 예. 그러니까 한국의 기사를 다 아마 보지는 않았을 아하. 것이고요. 변진일 씨가 5년 전 기사를 보고서 아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썼을지도 한 것 같아요. 모르겠군요. 예. 그 어쨌든 이 변진일 씨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일본 지식인들이 그렇게 한국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그 이쪽에 드파운이 있는 그러한 그 산케이라든가 마이니치라든가 네. 아사히라든가 요미우리도 다 그러한 그 큰 언론들은 뭐 현재 상황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 뉴스가 많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금 계속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떨어지고 있고 이게 일본의 상황에서 보면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안 내보내는 것 같대요. 아, 그럴까요? 예,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 대선의 뉴스가 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네, 여기 특파원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예, 일본 예. 저기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그 야후재팬이라든지 그 각 그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많이 검색을 하는데 별로 한국 대선과 관련된 뉴스가 별로 없어요. 있더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누구 지지율이 올라갔다, 누구 지지율이 내려갔다, 뭐 이런 정도이지 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저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자세히 분석해주는 그런 기사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 충격적이었던 그 뉴스는 일본経済신문, 네. 일본 경제 신문이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이 아주 격화되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 국민의힘 내에서요. 국민의힘 내에서 예. 김정인 그 위원장이 사퇴했을 때, 네. 예, 그때는 크게 기사를 아, 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네. 음. 네,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뉴스 타이틀에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와해되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그 거의 쓰지 않는 와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무너져 버렸다. 그렇습니까? 라는 예. 그 기사를 냈어요. 와해라는 단어. 와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센 표현이군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쇼킹이었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김정인 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연기를 해야만 한다 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죠.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 배우처럼. 예. 이것을 또 그대로 또 전했어요. 예. 그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예.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수습이 좀 됐잖아요. 예. 근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아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이 많이 없어요. 일본에서. 왜 그런지는 이쪽에 특파원들이 많은데 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이어서요. 변진일 씨는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문정권의 부동산 문제, 실업 문제, 코로나 방역 등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비판을 하지만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공약이나 생각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게 안 후보의 대일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안 후보의 대일관이 투트랙 실리 외교,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네네. 하고, 그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거라든지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주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후보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만큼 강경하지는 않지만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네. 굉장히 실망했다는 듯이. 그러면 그 다 실망해야 될 거예요. 예. 윤석열 후보라고 해도요. 네. 이혼스 하르모니를 만나 가지고 그 하르모니의 한을 불어드리겠다. 예. 그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것을 했을 때 일본에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도 역시 반일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아니 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친일이 아니면 다 반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음. 왜 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일본 예.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본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반일이냐 친일이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 것 자체가 일본의 언론의 수준이 대단히 낮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서 이게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한 발언이나 행동을 조금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난 2013년 8월 10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개관 15주년 기념식 인사에서 반성 없는 나라는 미래는 없다. 반성 없는 나라에게 미래는 없다라면서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하고 소녀상 철거에 반대했다. 그리고 지난 7일 그러니까 이번 달 7일 얘기하는 겁니다. 천안 망향의 동산에 있는 위안부 묘소를 참배했다. 그리고 작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표시돼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국회를 당장 열어서 일본에 항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건 참 이 조사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열심히 했네. 아니 이분은 망향의 동산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 묘소 참배한 것도 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반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하는 반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고요.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경원 국회의원 있잖아요. 예. 나경원이 그 단시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었나 그 대표가 한 번 됐잖아요. 그 원내 대표. 원내 대표였죠. 예. 그때 일본 쪽에서요 나다루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추다루크는 들어봤는데 예, 나다루크는 나다루크라고 처음 듣네요. 했어요. 일본에서 나다루크라고 일본에서. 했습니까? 예. 나경원 씨에 예. 대해서 그런데 나경원 씨가 그 다음에 갑자기 독도를 더 방문했어요. 독도 방문했거든요. 예. 그 이후 이 사람도 역시 반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예. 그 이후 나다르크가 사라지고요. 예. 나경원의 이야기도 사라졌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프레임 자체가 예. 한국 정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작동되고 예. 있어가지고 일본 국민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독도라든가요 위안부 문제를 갖다가 사실상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은 반일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일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제가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서 느끼는 뉘앙스는 이 안철수 후보가 친일 후보가 아니어서 참 실망스럽다. 이런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그 일본 언론에 좀 많이 나오겠죠. 더 많이.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대신할 수 있는 후보로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기사도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쪽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어느 쪽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가 안철수 쪽에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조사가 좀 많았던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일본의 그렇습니다. 와우 코리아가
기사로 내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네. 자, 저희가 일본 뉴스를 좀 간단하게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네요. 지금 네, 벌써 네. 1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네. 자, 여러분 이상 일본의 간단한 소식이었습니다. 15초 후에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2부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2부에 앞서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일본 저격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또 잘 나가기를 원하신다면요. 매월 10,000원씩 자발적으로 시전료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후원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요, 이쪽에서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맨 밑에요.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저격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10만인 클럽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일본 저격 방송에 광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오마이뉴스 TV @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화면 왼쪽에 자막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2부에 들어가 볼까요? 네네.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집중 저격의 이 주제는 일본의 성리학입니다. 근데 이 칼 차고 다니는 이 사무라이들이 사무라이들의 이 나라인데 일본에도 성리학이 있었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한일 양국이요. 그런데 이제 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오늘날의 두 나라의 정치 관행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저도 정말 잘 모르는 내용이고 고등학교 역사 수업할 때 항상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성리학, 이기원론 네네. 이렇게 좋은 강의 한 편 듣는다고 생각하고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일본은 천문회가 없는가? 라는 이야기인데, 한국은 천문회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끝이 없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대립이 일어나고 또 천문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그 가정적인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그것을 중심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거의 그러한 현상이 없어요.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네네. 의원들 중에서 장관을 뽑지 않습니까? 네, 꼭 그렇다라기보다 그게 지금 주류가 됐어요. 사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일반인도 이렇게 시키긴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러나 간에 기본은 국회의원들이 그냥 장관이 되죠. 그 장관이 될 때 그러고 보니까 청문회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 제도가 없고, 예. 그러니까 임명만 하면 끝나는 곳입니다. 네,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있으면 언론들이 그것을 계속 깨나가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보다는 많이 안 하는 지금 대선 레이스를 보고 있어도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난타전이잖아요. 사실상 이런 게 일본에 거기 전제 선거 때라든가 있었잖아요. 지난 9월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예. 물론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고 보니까 일본 선거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도 듭니다. 한국은 이게 드라마 볼 필요가 없어요. 대선 레이스만 보고 있으면요. 이게 한국의 어떤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 예. 또 하나의 오징어 게임 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요. 미국에도 청문회가 있지만 그게 거의 비공개로 진행시키고 한국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은 역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손리학의 해석에 대한 차이 예. 거기서 많이 유래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일본에도 손리학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일본 손리학은 13세기 정도에 일본의 스님이 손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송나라죠. 송나라. 송나라에 송- 그러니까 일본 스님이 예, 예. 유학을 가서 그렇죠. 거기서 배워가지고 들여왔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불교 스님인데 그러나 그 유교의 그 손리학에 상당히 심취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스님이 네. 불교인데도 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유학을 배워갖고 오셨네요. 예, 그게 불교의 스얌판법하고 손리학의 스얌판법의 외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 근초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초를 쭉 이렇게 하는 큰절이요. 근절, 예, 근, 예, 큰절. 예. 그게 불교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이러한 부분들의 콘톤점을 발견한 일본 스님들이 이게 더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라고 해서 손리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예. 그때는 그 스님 사이에서만 그 뭐라 할까 그렇게 알려졌을 뿐 일본 중앙에서는 손리학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관심이 생긴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죠. 특히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통해서 조선의 손리학자가 예. 납치됩니다. 일본에. 그건 저 그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강항이라고. 강항. 예. 그 강항이라는 그 사람이 대표적이었고 예. 그 사람이 일본의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에게 1년 반 정도 개인 지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후지와라 세이카가 일본 손리학의 시조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제자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마부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에도마부가 손리학을요 중심 사상으로 만들었고 이후 에도마부 시기가 274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하고 에도마부는 같은 손리학을 섬기는 나라가 돼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고 그래서 조선 통신사가 많이 갔잖아요, 일본에. 예. 그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274년간의 평화 시대가 같은 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가능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톤치의 키스로 그 손리학을 많이 이용합니다.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산홍곤상이라는 신분제도 이때 그 도입합니다. 그 전에는 신분제도가 없었어요. 산업공상이 아니었습니까? 예, 산홍곤상이라는 정확한 신분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분신쓰기를 갖던 농민이 이제 그 가장 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게 일본의 임진왜란, 정유재란까지의 신분제가 애매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통치해야 되니까 이제 일본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 통치의 기술로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한 손리학을 도입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런데요, 일본은 그 모든 것이 일본 안으로 들어가면 각온되어 가지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손리학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식으로 편지를 해 갔습니다. 일본은 주로 그 퇴계 이황, 이 퇴계의 그 사상을 수용했거든요. 이게 이기이원론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이게 그 일본에서도 대단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수신체가 치극 편천하 이거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예. 먼저 수신라는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체가라고 해가지고 집을 다스려야 하고 그렇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치극라고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호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바로. 예.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편천하 세계에 대해서 모범적인 국가가 된다 이거잖아요. 예. 네,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한국에서 중요한 부분은 수신체가예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예, 예. 예, 그래서 한국 선리학의 중심은 이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치극 편천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수신체가 여기에 사실 그 주자학이라는 선리학의 중심도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한 조선의 선리학이죠. 조선의 선리학도 수신체가가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치극 편천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그 조선 시대라든가 현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는 수신체가가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에 대해서 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약간의 단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 원래의 주자학, 선리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네, 네. 저희는 항상 수신제가 치국 편천하 뭐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치국 편천하보다는 수신제가 쪽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더 왔다 이렇게 예,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청문회를 할 때도요, 치급 편천하를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예. 물론 예.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요새는 많이 예. 좀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러나 현재까지의 청문회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볼 때는 첫 번째는 수신체가 예. 혹은 수신체가 국민들을 볼 때 미치지 못하는 기준이면 이게 지급 편천하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깨끗하기만 하면 아이가 가장 깨끗해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막 태어났으니까 예.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생이 가장 깨끗하잖아요. 예. 그러면 유치원생을 왕으로 모셔놓고 그렇게 과거에도 했잖아요. 예. 예, 아이를 그 왕으로 시켜놓고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하죠. 예. 그러니까 치급 편천하에 대한 간조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많은 이게 연구자들이 말해요. 원래의 선리학 자체가 수신체가의 간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급 편천하는 그 결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일본에 대한 이야기에 넘어가는데 예. 일본도 그런 식으로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건너간 선리학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 일본답게 편지를 시켜요.
변질을 예. 시켜요. 자, 야마가 소코라는 그 현재 일본의 극우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학자인데요. 야마가류라는 그 사상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인데 일본 극우의 시조라고 극우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선리학의 이해 방법은 상당히 특이했어요. 먼저 청욕이라는 것을 긍정합니다. 정욕이요? 정욕. 그 우리가 아는 그 정욕이에요. 욕정, 성욕, 뭐 성욕, 이런 것들을 예. 성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욕망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예. 그러나 그 이기이원론으로 하면요, 이가 그 마음이고 예. 키가 육체 몸이고요. 근데 그게 이원이라는 것은 풀이 다르다. 그런데 그 이가 마음이 육체를 다스려야 한다 이거예요. 예. 이게 그 뭐 이퇴계라든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이기이원론의 그 단순한 이해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이태계의 이기원론은 이 정욕을 그 다스려야 한다. 나쁜 것이니까. 억눌러야 된다. 예,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 하는데 지금 아마가 쇼코는 오히려 이것을 긍정하고 예. 이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라기보다 긍정해야 된다. 예, 뭐, 이거는 그 돈존의 양면이다. 예. 아니, 권장할 것까지는 없지만 예, 어쨌든 예. 간에 이렇게 억누를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그래도 올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청욕을 본성으로 인정해 버리면 다 긍정해 버리면 이게 더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간조한 게 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의죠. 예의. 예의인가요? 예의. 예절. 예절. 예. 예절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 외적으로 예의, 예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제도화 시켜가지고 외적인 그 규제로 사람들의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예악이라고 하고요. 이게 악은 그 음악이에요. 음악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신을 좀 마르게 하자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예악이라는 것으로 제도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그 내면을 그 개성해야 된다. 내면을 수양한다. 여기서 떠나요. 이게 관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외적인 제도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가요. 네, 이게 그 일본 선리학의 변질의 큰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규 소라이라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오규 소라이. 예. 도라이는 아니고요. 오규 소라이였어요. 네, 이 사람은 수신체가하고 취급 편천화를 확실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아,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수신체가하고 취급 편천화는 예.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체가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취급 편천화 이게 더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수신체가를 말할 필요는 없고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아까 이야기한 야마가 소코의 말대로 예악으로 그 예절로 외적인 제도로 다스리면 되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취급 편천화에 이것도 외적인 제도화다 이렇게 갑니다.
수신제가를 그런 식으로 예절 같은 것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면 네. 결국은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상대방에게 예의를 그러니까. 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속마음은 그러니까 뭐 모르는 거야. 음,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만나면 다 예절이 그렇죠.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도 많잖아요. 그 얼마 전에 이재명 예. 후보도 그랬습니다. 일본 아. 사람들 예의가 바르다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옛날부터 이러한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그대로 몸소 그런 식으로 예절을 실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예. 어렸을 때부터 일본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 예절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나 네가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예.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말을 많이 안 해요. 일본에서. 그렇습니까? 예. 아. 네. 그러니까 외적인 그 제약을 많이 가해요. 뭐 갑자기 뭐 혼내와 다떼마의 생각도 나고. 예, 그러네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때쯤부터 일본에서 제도화가 진짜 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가로서의 제도화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한국은 제도는 그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언제든지 파괴할 수가 있어. 예. 예, 중요한 것은 내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예.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 우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일본은 키시다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조금은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나 키시다의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죠. 예. 기시다의 부인 부인은 누구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부인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 음. 키시다의 아들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이야기도 안 하고요. 물론 일본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큰일인 것이고. 아베 부인은 본 적이 많은데. 예. 아베 부인은 예. 그러니까 아베 부인은 약간 그 기이한 행동이 너무 많았어. 예. 그렇다고 음. 한국에서는 이 사람은 영부인으로 절대 안 된다.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요, 어떤 연예인하고 계속 만났거든요. 아베 부인은 연예인, 남자 연예인이요? 예, 예. 한국계 연예인이에요. 그랬습니까? 예, 굉장히 유명한 그 뮤지션하고 예. 계속 만났어요. 음. 한국에서는 그 완전히 그 불륜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나 일본은 그런 게 안 나와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까? 예. 사생활이라고? 그냥 그냥 만났다라는 것뿐이에요. 이게 불륜이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예. 확인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죠. 예. 물론 확인되면 그러한 보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한국은 벌써 거기부터 그 불륜의 위혹까지는 말할 거예요. 그렇죠. 예, 의혹이라고 의혹. 해서. 예, 그렇죠. 위혹이라고 말할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그런 보도 자체가 없어요. 위혹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상당히 영향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부분은 사실상 법에 걸리지 않는 한 관계가 없다. 예. 우리 한국에서는 법에 걸리지 않아도 눈에 거슬리면 다 문제가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지 한 두세 달 지났는데 네네. 매일같이 가정사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정책이나 공약이나 뭐 이런 것은 거의 뭐 잘 눈에 들어오지도 네. 않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그 정책 대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책 대결로 엉터리면 계속 공격을 받아요. 예. 그때 그러니까 그 고노타로가 다른 원전을 쭉 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전을 조금 가동시켜도 된다라고 말을 바꿨더니 이게 굉장한 그 공격의 대상이 됐거든요. 예. 네, 그게 기억나시죠? 예. 예, 일본은 그런 식으로 주로 그 정책 대결로 쭉 가는 나라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일단 공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요.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물론 요새는 공약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의 나라를 진짜 맡길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도 요새는 조금 나오잖아요. 사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예, 잠깐만요. 네네. 그래서 이 댓글을 보면은요. 네, 그래 이용숙님께서 그래서 일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호사카 유지 TV 쪽으로 가면 의견들이 조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하. 일본은 윤리와 정치를 분리시킨 게 신의 한 수인 듯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대림 고당님께서 JH님은 차라리 합리적이구만 범죄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나우막님은 이건 일본이 낫다 이렇게 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일본이 네. 낫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예, 그러나 스신체가하고 지급 편전화 이것을 평등하게 다루어야 예, 한다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지급 편전화가 너무 강하고 예, 한국은 스신체가가 너무 강해요. 예, 이것을 좀 절충하는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하게 양쪽으로 더 음.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양쪽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죠. 네, 예. 참 어려운데 그러나 일본은 너무 스신체가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너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도 깨끗하면 된다는 식으로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도 개인적인 부분은 많이 문제 삼지 않잖아요. 예, 그거는 서양의 사상에서 오는 것이고 그러나 일본이 서양화됐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이런 식으로 선약에 대한 해소 부분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겨난 것이 현재 일본인들의 성격이고요, 사상이고 서양적인 것은 거기에 가미가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문화라는 것은 서양 문화도 아니고 진짜 이러한 각원된 새롭게 만들어진 예. 일본 문화인 것입니다. 스스로 태어난 일종의 변종 같은 그런 그렇죠. 예, 요즘식으로 얘기가 예. 결정이 좀 태어난 거죠. 예, 그리고 다음 책은 그러니까 취급 편천하라는 책들이 많이 더 발간되기도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오기우소라이라는 사람은 에도마프의 예, 고문이 돼가지고요. 장군들이 여러 국가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국가라는 것을 엄격하게 제도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나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이게 역성혁명 이게 선약의 또 하나의 중심적인 사상이잖아요. 예. 네, 교수님 잠깐만요. 네네, 중간에 지금 네,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 네. 잠깐 여기서 광고 말씀 좀 드리고 예. 다음 역성혁명은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마이뉴스를 도와주시는 그런 회사죠. 화려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했네. 예, 오늘 예. 피부 나이 어려지는 피부 관리 비결 화려화. 많은 분들이 드셔보고 재구매하는 이유는 높은 만족도와 뛰어난 효과에 있습니다. 이제 화려화 마시면서 피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화는요,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피부 개선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국제 특허를 받은 피부 기능성 원료인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을 사용하여 피부 주름을 잡아주고 보습 탄력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또한 피부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19종이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요. 이탈리아산 피시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20가지 원료를 통해서 탄력 있고 촉촉한 피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화는요, 애청자들을 위해서 2022년 새해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재구매 고객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검색창에 오마이TV 화려화 이벤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마이TV 화려화 이벤트. 또는 080-322-1000, 080-322-1빵빵빵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조금만 소개를 좀 해볼까요? 서종원 씨께서 호사카 유지, 이분은 볼수록 소중한 분이시네요. 좋고요. 예. 뭐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참 골라서 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 도라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크크크크 웃고 계십니다. 네. 와규 도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네요. 와규이면 이게 소고기잖아. 오규 소라이죠. 오규 소라이. 예, 근데 어떤 분이 친구 중에 와규만 먹어서 별명이 와규 도라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요. 예, 되게 예, 호사카 유지 TV에 아주 좋은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부연님이 일본이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라고 하셨고요. 이사람님은 수신제가는 자격고사, 치국평천하는 본고사임. 상당히 좀 예, 일리가 그러니까,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한국 사람은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예, 예, 그 선약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 영향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일본은 다른 선리학의 변종이에요. 일본은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변이 바이러스 예. 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예. 다음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저기 교수님 네.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지금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네네, 예, 그렇죠. 빨리 가보시죠. 조금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예, 오늘은 그 맛보기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의 선리학에도 그 중심적인 내용 역성혁명을 부정했다라는 거죠. 네, 역성혁명은 그 선리학의 중심중의 중심의 하나의 사상이잖아요. 사실 역성혁명으로 고려가 무너지고 이송계가 나라를 세운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늘이 보를 때 이제 군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하늘을 대신하여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그 사람을 사실 쫓겨낼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쫓아낼 수가 있다. 쫓아낼 수가 예. 있다 이거잖아요. 네, 이게 역성혁명이고요. 예. 연산군도 그런 식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한 게 일본 선리학입니다. 그래서 일왕이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온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전치적인 그 지급 편천화를 간조하다 보니 역성혁명을 사실 그 전치적인 안정이라는 면에서 더욱더 그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도 있는 거죠. 이게 그 일본 선리학의 사실 선리학이 아니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다른 말을 좀 붙여야 되는데 자 다음 보세요. 그런데 일본은 그 겉으로 보면 혁명 같은 것을 했어요. 메이지 유신이죠. 그러나 이것은 혁명은 아니었고요. 무사계급이 타도한 것이기 때문에 계급적 그 변화는 아니었어요. 혁명이라는 것은 계급적 변화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을 보면요.
선리학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르왕에 대한 충을 간주하면서 이르왕을 무시하다시피 한 에도마프를 타도하자 예.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양명학적인 개념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자 이거예요. 선리학은 공부를 해야만이 행동의 지침을 알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예. 양명학은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진리를 벌써 알고 있다. 이게 양명학이에요. 아,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그런- 되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주장하는 좀 학문이군요. 편리하죠. 음. 그래서 예. 조선왕조는 양명학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죠. 왜냐하면 공부를 시켜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여서 국가를 통치한 게 예. 그 조선왕조였기 때문에 양명학이 번지면 그러한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가 네. 저로서는 뭐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양명학 참 좋은 학문이구나 예,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성리학의 나라에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학문이었던 것 그런 같습니다. 것이었죠. 그러나 예. 일본은 완전한 선리학의 나라가 된 것은 또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선리학이 극교가 됐는데 일본은 그 에도마프의 중심 사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민들은 무엇을 공부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교 국가였고 일본이 그래서 양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예. 아까 그 오규 소라이도 양명학까지 공부를 했고요. 예. 결국은 이것이 선리학하고 양명학의 양명성을 갖고 결국은 마프를 타도시켜 버려 가지고요. 이게 행동의 원칙이 양명학이 아주 발라요. 그러니까 그 직함으로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움직여 가지고 그때는 그 사람을 그냥 제거해 버리는 엄청난 그 무서운 사상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게 양명학에서 온 겁니까? 예. 예. 이게 전환양이 사상이 된 것인데 결국은 그러나 메이지 유신이 성공되었죠. 자, 오늘은 마지막 장인데요. 또 그러한 선리학하고 양명학을 철저하게 공부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친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고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였고요. 근데 이 요시다 쇼인이 주장한 게 조선 침략이었고 그리고 아시아 침략이었고요. 예.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위쪽에 빨간 네모 속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예. 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요. 결국은 변질된 변종 선리학으로 선리학하고 양명학이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선명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명학이요? 예. 선리명학, 선리양명학, 아무튼간에 그러한 생각으로 일본은 다시 침략 국가로 그렇게 메이지 유신으로 예. 에도마프 자체는 변화스러운 그러한 체제였지만 그것을 무너뜨려서 현재까지 일본을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수신제가뿐만이 아니라 지급 편천화라는 부분도 꼼꼼히 다져봐야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뽑을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적 필요하다. 깨끗해야 되고 그러나 나라도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면서 요새 제가 더 갖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저희 교수님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이 지도자의 이 덕목이 개인이나 가족의 이 도덕적인 완결성 이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음, 뭐 일을 얼마나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한가 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그 나와 있는 여러 대선 후보들과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네, 오늘이요. 그 참 그 생소한 일본의 성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고등학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철학, 성리학, 이기이원론 뭐 이런 거였는데 오늘 교수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몇 가지는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냥 막 드립다 그냥 칠판에다가 막 써놓고 이거 다 무조건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어려웠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러한요. 선리학하고 양명학을 비교하면서도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예, 저는 이 부분도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어요. 예. 네, 네.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아닙니다. 그 공학도 출신이 이렇게 성리학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교수님도 빨리 가보셔야 할 때가 있다고 하셔서요.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그래도 예, 뭐 1시간 예. 45분이나 지났어요. 생각보다 오늘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네, 네. 네,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이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저희는 다시 뵙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교수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새해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호사카 유지 TV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